자, 이 총론 파트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19페이지로 가시면 자, 부동산의 분류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이 전 시간에 이제 부동산학하고 부동산의 개념을 봤어요. 그 부동산학은 올해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특성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분류가 토지 분류하고 주택 분류라는 게 있죠. 토지의 분류와 주택 분류가 있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나온다면 토지 분류에서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자, 토지의 용어를 봤을 때,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토지 용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분류의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구분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가 이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개론보다는 공시법 시간에 또 많이 또 엄히 접하기 때문에 또 이제 기본서에 나오게 되면 28가지 지목을 또 우리가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부동산 활동의 분류가 더 시험 출제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보세요. 뭐냐면 택지, 부지, 대지까지 묶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부지가 가장 넓게 보는 거죠. 8부자 넓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건축용지, 택지는 건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하천부지나 철도형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포괄적인 용어다라고 하면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라는 것은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감정평가상. 그래서 감정평가상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용, 이용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럼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근데 대지가 약간 논란이 되는데요. 이 대지라는 자체가 자,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자를 써서 집중해서 토대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하죠. 28가지의 지목이 있죠. 거기서 이제 대지를 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건축법에서의 대지는 건축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학개론의 택지와 유사합니다. 그럼 대지는요, 아직 여기 공시법을 안 배웠지만은 공장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얘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자, 부지,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서 건축용지와 비건축용지에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다라는 거. 부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지 갑니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상공업 용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토지 우리가 그래서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인데 대지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대지가 한글의 대지와 한문의 대지가 밑에 4번의 대지와 달라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 지목이 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택지 중에서 주거용지, 상업용지가 해당하지 공장용지는, 공업용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라 장입니다. 대지라 볼 수 없죠. 건축법상의 대지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법상의 대지는 이제 우리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얘가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시면 맹지와 대지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맹지는 여러분 출제가 있어요. 빈도가 있기 때문에 소경맹자가 서 눈먼 걸 얘기를 하죠. 눈먼 사람을 맹이라고 하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지라는 것이 아까 이 대자와 한문이 틀려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지자를 쓰거든요. 자료형 모양이 됩니다. 자료형 모양이. 자, 그래서 원래는 건축이 힘드나, 자, 우리가 건축법상에 이 도로의 접속면이 몇 메다 이상이면 건축할 수 있다고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자, 그럼 이 모양이 자료를 담는 자료용 같이 생겼다 그래서 자료용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와 이 대지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험용으로는 부지와 택지, 맹지 위주로 가세요. 그죠? 그 다음, 그래서 그 맹지부터 가면은 주변 다른 토지에 의하여 둘러싸여 토지의 어떤 면도 공도에 접하면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거.
자, 대지라는 건 자류형 모양의 토지로서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를 한번 묶어보세요.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자, 우리가 25회 때죠. 올해는 이제 26회 때는 포락지라는 게 나왔는데요. 낮에는 벌거벗을 낮잡니다. 아무것도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는 건데요. 건부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럼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건부지 평가액보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인접 토지인데요. 주택입니다. 여기에 3번 출구가 들어서서 상가 건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걸 여기 어디 갔습니까? 부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5회 때 출제가 됐던 거는 원칙은 건부 강가가 원칙입니다. 건부 강가가 원칙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건부지가 강가라는 건 낮게 평가되거든요. 그럼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은 건부 강가라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낮이 평가액보다 건부지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이건 건부 진가라고 하죠. 건부지가 더 높게 평가된다.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니까 어때요?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럼 중축이나 이 건물이 있다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수용에 의한 보상 평가를 발표되자마자 나무 짓고 창고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더 보상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를 묶으시고 나지는 택지의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자,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지가 오늘의 나지예요.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습니다. 얘는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다 받아요. 근데 얘만 우리나라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나지는 다른 토지에 비해서 용도의 다양성, 그때 시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듯이 최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다면 당연히 상가 건물을 바로 지으니까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나지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당일 소유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토지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부지 가치는 나지 가치를 상한으로 하는 것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부가가와 건부진가라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좀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라는 걸 또 묶어보세요. 자, 이것도 출제 빈도가 높은데 필지와 핵지를 묶어서 이제 가겠습니다.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필지와 핵지를 봤을 때 필지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도 이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부여됐죠. 땅에도 번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땅 따먹기를 옛날에 했을 때 막 땅 따먹기 한단 말이에요. 1시간 내에. 그러면 많이 해갖고 야 이거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잖아. 근데 만약에 번호를 매겨. 그럼 네 거다 내 거다 번호를 매겨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필지는 지적법상, 지적법을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에 면적 단위가 아니라 자,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등록 단위를 얘기해요. 등록 단위. 그래서 등기 등록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 단위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지번이다, 번지다. 그러면 이게 누구 땅이냐?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소유권이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지라는 것은 책에 어떻습니까? 천천히 간다면 하나의 지분이면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법적 개념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지라는 것은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중요시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 활동을 하실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가격 보고 거래하시죠. 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땅을 사실 때, 갑돌이 땅은 안 사요. 을돌이 땅은 살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가격이 맞으면 사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죠.
그럼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요, 도로가 뚫리게 되면요, 여기는 얼마, 우측은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가격 중심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거래활동은 가격이니까 가격은 바로 우리가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봅니다. 실무 거래상의 용어로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라는 게 키포인트죠. 비슷한 일탈의 토지로서 거래나 이용 등이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이 되는 일회의 토지다.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필지와 핵지는 여기 어때요? 좀 재밌게 풀어간다면 필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게 번지죠. 지번입니다. 거꾸로 하면. 자, 우리가 항상 주민등록 번호에 나와 있는 번지는 맨날 써요. 그러면 필이 있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에 따라서 필지예요. 필지. 그죠? 필지. 그죠? 근데 얘는 몰라. 획하죠. 획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야매, 편법을 이용한다면 이건 필지입니다. 자, 이건 획지예요. 그럼 필지 나오면 법률 쪽이 들어가요. 법률 쪽.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암기기법이 좋은 거죠. 획지는 경제적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필지와 획지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가 중요합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후보지가 이행지가.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상, 아까 택지가 감정평가상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정평가상 토지에 대한 분류가 나중에 이제 책에 나오면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농지, 나무 심는 땅, 그 다음에 임지가, 나무 심는 땅이 임지고 농지가 농사 짓는 땅이죠. 자, 택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 주거용, 상업용, 공용. 그 다음에 농지 지역은 전닥가수원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동가수원, 전닥과, 이렇게 우리가 지목이 전닥가가 되고요. 자, 임지 지역은 용제림 지역. 용제림 지역은 여러분이 이제 앉아 계시는 채걸상 만드는 가구용 목재고요. 신탈림은 땔감 떼는 게 신탈림 지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후보지와 이행지를 본다. 자, 그러면 가볍게 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 자, 그러면 우리가 택농임이 아니라 임농택으로 해보세요. 임농택. 그러면 얘는 대분류입니다. 대분류는 크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후보지예요. 근데 지역 내에서 바뀐다? 그럼 이행지입니다. 이건 작게 바뀌거든요. 소분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후보지와 이행지를 봤을 때, 자, 위에다 적겠습니다. 만약에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그러면 전으로 할 수 없고 후로 할 수도 없어요. 바뀌는 과정 중입니다. ing죠. 과정 중. 그러면 이거는 전환되냐 아니라 되고 있는이죠. 근데 이거는 좀 전에 봤듯이 지역 상호간에 바뀝니다. 그럼 지역 상호간에 바뀌면 대분류죠. 크게 바뀌면 이건 후보지라는 얘기예요. 후보지가 되고. 근데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뀌면은 이행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 내니까 지역 내는 소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틀리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암기합니다. 옛날에 토지가 유용성이 높은 순서로 되라. 그래서 옛날 이래 때는 굉장히 시험이 쉽게 나왔었어요. 자, 택지를 건축물이 있는데 부시고 농사 짓는다. 완전히 이상하죠. 거기다 나무 심어? 더 또라이죠. 그러면 임지를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임농택으로 해보세요. 자, 우리가 영화 감독의 임건택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임건택 감독의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는데 맨날 농택만 피워요. 야, 안 되겠다. 너 내가 죽기 전에 영화 감독을 너한테 전수해 줄게. 그럼 우리나라 이 임건택 감독 영화 감독이 거장이십니다. 대분류가 되죠. 그러면 임농택이다. 이렇게 바뀌는 게 이 후보지다. 대분류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냐, 이게 바뀝니다. 그럼 지역 상호간 나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후보지 찍고요.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편법으로 야매로 가겠는데, 어떻게 가느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연말에 시상식에서 가서 어떻습니까? 대종상이나 우리가 이런 걸 타요. 인기상이라든지. 그럼 후보들이 상 받기 위해서 후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네들 왜 대기했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역 상호간에다 나오면 무조건 후보지를 찍으셔야 돼요. 물론 뭐 지역 내에서 그 상호간에 바뀐다는 표현을 한 학자도 있긴 한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시험 문제가 바이블입니다. 기출문제가. 그럼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냐를 바꿔서 냈어요. 그러면 후보지는 상을 받는다, 상호간, 이행지는 지역 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밑줄 치시는데 용도 지역 상호가 있는 게 중요하죠. 상호간 밑줄 쫙. 그럼 상 누가 받아요? 후보가 받죠. 그래서 후보지가 되고요. 대분류가 되고 우리가 택농임이라고 했는데 임농택 이렇게 외우는 게 낫죠. 상호간에 우리가 용도 전환 중이다. 용도가 전환된 그러면 안 돼요. 중 이렇게 보시고요. 이행지는 용인한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는 소분류다. 그래서 전환 중인 토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지금 순서를 낸 게 법지와 빈지의 포락지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법지와 빈지는 25회 때 출제되고 포락지가 26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출제 분석을 본다면요. 법지와 빈지를 먼저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 자, 법지와 빈지다. 자, 법지와 빈지. 자, 정확하게 이건 24회 때 냈습니다. 25회 때는 이제 나지와 건무지를 냈고 26회 때는 포락지를 냈죠. 자, 법지라고 하는 거와 빈지는 한 끗 차이예요. 아, 이런 게 이제 어렵죠. 한 끗. 그래서 아까 필지와 핵지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어떻게 암기기법을 가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법지라는 것은 자, 갑돌이하고 을돌이 땅이 있어요. 여기 땅과 여기 땅이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 토지와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경사진 토지 같은 건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수평투영법으로서 토지를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경사진 토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죠.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쌉니다. 축대를 싸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측량 면적에 들어가요. 측량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윗면적 토지 소유권자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데 자, 들어가서 활용식이 없습니다. 이용 가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보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빈지는 물가 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육지고요.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됩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토지라는 것은 자, 소유권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조 수입, 만조와 간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갯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갯벌. 보통 우리가 간척지가 아니라 간석지라고 얘기하죠. 그 빈지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도 불리는데요. 해변 토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죠.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이용 가치는 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해변가 같은 데 가게 되면 하사도 꽂고요. 물론 소유권 인정이 안 되지만 사용료를 받겠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님 이제 해변 토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해변 가면 야, 해변이다 그러지 말고 야, 빈지다 얘기하시는데 좀 촌스러우니까 그냥 우리가 해변이다. 야, 바닷가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법지는 법이 붙었잖아요. 법은 소유권을 인정할 뿐인데 활용식은 없는 토지다. 빈지는 물가 빈자니까 소유권 인정이 안 되고 이용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락지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든 강사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만 제가 강남에서 해커스에서 강의를 했을 때 90% 이상의 적중했다고 저한테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가 어떤 걸 예상했냐면요. 빈지와 포락지를 갖다가 생각해 봤어요. 자, 포락지는요.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낙이 떨어지는 낙자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면에서 절도돼서 하천으로 변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는 개인적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였습니다. 그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유지죠. 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그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뭐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도되어 하천으로 바닥이 된 토지는 포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락지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류가 거의 출제가 되고 만약에 27회 때도 토지 분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24회에서는 토지와 주택을 하나씩 또 물어봤었어요. 그죠? 25회죠, 25회. 작년에 이제 포락지가 물어봤고요, 올해가. 그럼 27회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제가 예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법지와 빈자, 우리가 법지와 빈지, 그 다음에 포락지,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제는 여기에요, 여기. 강력하게.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때 획지를 강조하고 필지는 이제 지적법상에 어떻습니까? 지원이니까요. 필지는 필지, 그러니까 법률적, 획지는 경제적,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도 감정평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임농택이다, 인권택 감독의 동생이다, 대분류다. 자, 이 안에서는 이행지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가 주거지로 바뀌면 농지가 택지로 바뀌니까 후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죠. 그러면 이번 시험 문제는 요거 후보지가 상이 붙여야 돼요. 상호간 나오는 후보지고 내는 이행지다. 요 두 가지에서 27회 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냈던 거를 똑같이 내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씩 기출에 대해서 한 개념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제가 포락지라는 것은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자, 어떻습니까? 이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도가 돼서, 우리가 원래는 사유지, 개인 토지였는데,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가 포락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빈지가 잠긴 게 아니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문제를 예측했다고 해서 적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락지가 나온 거죠. 법지와 빈지를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죠? 이제 맹지와 소지라는 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인데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은 주택인데요. 우리가 공법 시간에도 또 배워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우리가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시제도의 단독은 표준과 개별로 나누고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는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그냥 전수조사가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독은 다중주택은 어떻게 돼요? 330제곱미터 이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은 660 이하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 연립주택은 660 초과한다. 아파트가 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봐셔서 부동산 분류에서는 거의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부동산의 특성이 오른쪽에 가시면 제3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3장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거의 이제 토지의 특성이 거의 나와요. 시험 문제. 건물의 특성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성이 원래는 중요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한 2시간, 3시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입문 과정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전체적인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이문적 특성을 나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의 특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제목을 해놓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목은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자, 부동산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인데 건물의 특성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의 특성이 있다. 어떤 것만 주의 있게 보실 게 말씀을 드릴 테고요. 자, 토지의 특성에서 거의 출제가 돼요. 토지의 특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토지 특성. 그래서 자, 토지의 특성이 거의 다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적은 토지가 본래 갖고 있는 자기의 특성이에요. 토지 자체가.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자, 우리가 토지의 특성에다가 자연적 특성, 토지 자연적 특성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더 광범위하다. 그럼 자연적 특성은, 자, 암기기법이 이래요. 부부, 연계, 인기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자, 기타의 특성은 뭐 나중에 다른 기타의 특성이 나옵니다. 뭐 여기 없으니까 그냥 부부, 연계, 인까지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병사 이렇게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용병사, 암기기법입니다. 용병사. 자, 그러면은 일단은 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니붙자에다가. 그러면 앞쪽에서 위치를 배웠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절대적 위치, 29번지 아파트는 바뀌지 않아요.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뀌는데 30번지에 공에 들어섰다? 그럼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다 그랬죠.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은 이제 인간 관련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인구가 늘어났다, 가구가 분리됐다, 가족 구성이 바뀌었다, 공원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철이 뚫렸다.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죠. 행정적은 이제 정책과도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경행에 대한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위치가 변하지만은 이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이 인문적 환경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중성 때문에 땅은 증가시킬 수가 없지만은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가 전환될 수가 있어요. 용도가 다양할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인문적 특성이고, 자, 토지를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토지는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이 가능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가능하죠. 병합 분할을 한다는 것은 토지가 지가 막 알아서 막 지랄떨면서 붙었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토지 자체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죠. 개별성은 이제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죠? 토지마다 토지가 다 틀리다는 거고, 인접성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서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해서 자연적 특성이 선점적이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죠. 그 다음에 얘가 물리적이면, 자, 얘는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죠. 인간의 힘이 가능하니까 인위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이 불변적이면, 시간과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면 우리가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암기기법으로 가겠는데요. 자, 물론 이런 암기기법을 가르쳐드리면, 아, 교수님 뭐 자체가 뭐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이런만 또 원하는 분도 계신데, 자, 이렇게 갑니다. 재밌게 할게요. 자, 보면은 모계가 아니라 점은 파릇파릇한 연계가 인기죠. 그 부부 연계의 인기는 자연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부부가 연계니까 이 어떻습니까? 새댁이 살림을 잘 못해요. 그러면 용병을 사야 되는 게, 용병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는 병사를 얘기합니다. 용병사. 그래서 부부 연계 인기, 용병사. 부부 연계 인기는 자연적이고 용병사는 인문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암기 코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특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인문적보다는. 자연적 특성을 가져서 어떤 게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부동성이죠. 부동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얘가 표현이 이제 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리적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위치 고정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표시했을 때 토지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구를 봤을 때. 그래서
보시고 비이동성, 그러니까 다 적진 않을게요. 지적 위치 고정성이라는 표현이 더 잘 나옵니다. 비이동성은 이동할 수 없다. 그 토지 위치는 고정되어 인위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큰 토지의 특성에서 큰 특성이고 토지의 유용성은 이제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위치한 입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파생되는 특징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자, 요거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가볼게요. 우리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29번지 땅과 30번지 땅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가 있고요. 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자, 용어 정리가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정이라는 건 긍정적이죠. 근데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어요. 자, 이거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자체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과 관련이 돼요. 그죠? 근데,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동차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주진 않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 갔는데 우리가 마티즈가 있는데 옆에 벤츠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외부 효과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 토지는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자체가 인접성이라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자, 얘는 인접성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인접성이라는 말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접성과 더불어 부동성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를 해야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이 자동차는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지역이 강남이든 시골이든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마티즈는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강남에 있는지 아니면 저희 산골에 그냥 아파트가 딱 있는 것보다 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싸겠죠.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돼요. 그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자체도 나중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오시니까 항상 예습을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3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감하게 좀 가겠습니다. 36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36페이지 가시면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게 나와요. 36페이지에. 그래서 미리 이제 눈도장을 찍는데 시장의 지역성이라는 자체는 부동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땅을 사러 간다. 그럼 가서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국지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국지성이라는 자체가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성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국지성이라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명해 본다면, 자,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국지성은 자,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들어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과 부산은 틀립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땅을 사려고 가시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직접 가서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국지성 포괄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국지성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부동성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국지성 나오면 부동성을 찍으셔야 돼요. 이제 국지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장활동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활동이죠. 그래서 임장활동을 해야 되며 여기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부산에 가면 또 정보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제가 눈도장을 찍어 놨고요. 여기를 그냥 가볍게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7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37페이지에 3번에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소득의 차에 따라 오는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잘 사는 동네는 공원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정의회복가 되고요. 못 사는 동네는 쓰레기 밀집장이 생기니까 부의회복가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두 가지 특성을 대라. 그럼 인접성과 부동성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부동성은 미리 예습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예습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로 다시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21페이지 다시 오셔서, 자, 두 번째는 부중성입니다. 자,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비생산성이라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생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희소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유한하며 수량이 고정돼 있죠. 토지는 생산이나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리적 공급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는데, 세부적으로 여기서 돌아갈 건 뭐냐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근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자, 이게 용도적 공급을 이제 나중에 경제적 공급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거는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구의 땅이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근데, 자, 우리가 있던 땅에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다. 그럼 농지를 택지화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농지를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물리적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용도 전환이죠. 가치가 높은 쪽으로 경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22페이지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나와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도의 다양성은 다용도성, 용도가 다양하다, 변형성, 변할 수 있다, 용도가. 토지는 일반재와 달리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용도,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용인가 관련된 채용과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영속성은 비소멸성이라는 뜻이 중요해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불개성, 부서지지 않는다. 비파괴성, 파괴되지 않는다. 비소멸성, 소멸되지 않는다. 불멸성, 멸실되지 않는다.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 보면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모, 파괴, 훼손, 마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우실 텐데, 자,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제곱미터가 땅이 10년이란다고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토지의 절대량이 물리적량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실됐다고 표면이 쓸어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물리적 감가 우리가 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네 번째. 자, 개별성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대체성이라는 게 가장 큰 다른 용어인데요.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질성,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 부동성 때문에 다 토지마다 틀려요. 물리적으로 토지의 형태, 위치, 면적에 완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 없다는 특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물리적 대체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인접성이라는 걸 여기와 연결시켰죠. 그러면 토지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이게 이제 부동성과 연결돼서 나온 거죠. 연결성, 인접성, 연접성이라는 건데 토지는 지표의 일부로서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는 토지는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접성 때문에도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제가 아까 용병사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 2, 3번까지가 출제가 많이 나와요. 용병사. 그래서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못한다. 용병을 사야 된다. 용병사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인문적 특성은 그렇게 자연적 특성보다는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볍게 보시는데, 갑니다. 인문적 특성입니다. 첫 스타트가 아까 이제 용도의 다양성 잠깐 말씀드렸죠. 용도의 다양성이 이제 그나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변형성이라고 하죠. 용도가 변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인문적 특성에서 중요한 것은 용도가 쓰임새가 많으니까 조건합품이 많아요. 가장 좋은 걸로 선택하는 게 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한다면 거기다가 공장 짓는 것보다 우리가 상가 건물 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채용이라는 걸 쓸 수가 있죠. 자, 1등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옆에 가시다가 한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담배 피고 가요. 야, 너 일로 와봐, 임마. 너 불량배지? 너 학교에서 몇 등에 1등 한대요. 그래? 너 몇 명이 돼? 밤에. 저 혼자인데요? 그럼 채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뭔지를 채용이 판단한다는 자체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인간이 병합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합, 합필할 수 있다. 우리가 합필하고 이제 분필,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용병사니까 우리가 인문적에 들어가죠. 얘가 다용도성은 얘는 변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변용성이라면 얘는 분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분합성은 이제 분할과 합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용도의 변경 가능성이라고 고쳐놓을게요. 용도의 변경 가능성은 인간이 용도를 우리가 용도에 대한 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용도보다는 규모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규모를 크게 하고 작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분합성,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을 인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발표. 왜냐하면 인문적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합치거나 나눌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어떻습니까? 사경에 대한 환경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적, 이 행정적 위치는 여기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게 환경이 바뀌는 게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인문적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 사경행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이 변화하면 토지 환경도 변함으로 토지의 인문적 위치가 변한다. 그 다음에 용병사까지가 중요하고 4번하고 5번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가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일반 제약에 비해서 비싸요. 못 갑니다. 그럼 자기 자본만 부동산에 우리가 투입하거나 매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을 융통해야 되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이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되는데, 자, 우리가 유효 수요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파트의 이제 다음 시간이죠. 이 수요를 배우세요. 자, 수요라는 것은 유효 수요여야 됩니다.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춰야 되죠. 근데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을 없는 잠재 수요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은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이 어렵죠.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듭니다. 고가성 때문에. 그 다음에 투자의 고정성은 투자의 원금을 회수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시 부동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수익으로부터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장기간에 소요된다는 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본 회수 기간의 이제 장기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의 고정성 때문에 투자한 것까지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얻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이 또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특성은요. 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특성은 토지 특성이 거의 시험에 나오지 건물의 특성은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건물의 특성은 이렇게 보는데요. 얘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자, 비영속성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토지는 영속하지만 얘는 비영속 쪽이죠. 그래서 항상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는 오래 가지만 이 주택, 건물은 나중에는 건물의 내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한 것은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죠. 부중성이지만 얘는 생산이 가능하고. 자, 우리가 이 대체성, 동질성이라는 것은 못해요.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토지는 물리적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대체성입니다. 그냥 얘는 동질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속성은 자, 우리가 이 토지가 어느 토지에 따라서 건물이 틀려져요. 토지가 만약에 강남역에 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만 이게 산골이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죠. 토지에 대해 종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제한적 이동 가능하다는 것은 요즘 모빌하우스 같이 주택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우리가 영속성이 아니라 비영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영속성 하면 맞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 건물은 만약에 비생산성이다. 틀렸죠. 비가 빠져나가야죠. 생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비종속성이다. 아니죠. 토지의 종속을 받기 때문에 종속성이죠. 그 다음에 비대체성이다. 비대체성은 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비동질성이다. 안 되겠죠. 건물은 동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비영속성이라는 자체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죠? 네,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동산의 특성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강의한다는 자체가 원래는 이걸 가지고 한 2-3시간 가야 돼요. 2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건 기본 강의 때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더라. 자연적이 선천적이고 얘가 후천적, 물리적, 인위적, 불변적, 가변적인데 부부와 연계니까 용동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강의를 염두에 돌려보시면서 우리가 이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다라는 자체,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드렸죠. 비영속성이에요. 그죠? 오지선다는 전 느낌이 와요. 그래서 비가 다 들어가지 않지만 얘만 들어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총론 여기까지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의 경제 파트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통 입문 과정은 3강씩 끊어서 가요. 그래서 우리 좀 어떻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봤는데 하여튼 또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